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6일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대립 구도는 한층 더 심화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이 전국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배종우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안철수, 대선에 뛰었던 이 두 후보가 보궐선거에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지금 화면을 잠깐 봤지만 현장이 상당히 지금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지 먼저 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탄핵 촛불 혁명에 의해서 집권했지만 이제 5년 만에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불과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방선거 결과도 대선 결과 보면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이제 14대 3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지만은 이번 대선 결과 보면 이제 10대 7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기준입니다. 지금 역전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권 경기도하고 인천은 대선에서 이겼지만은 여기도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패배한다면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라고 얘기했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 당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본인 입장에서도 일종의 정면 돌파 방식으로 수용을 했는데요. 이재명 이제 전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무한 책임이라는 이 책임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당이 어려운 것도 그리고 지방선거 전망도 어려운 것도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 정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인 유불리 따지지 않고 내가 이 독배를 받아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무한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 4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성남 FC 후원구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김혜경 씨 법카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본인을 피의자로 정식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출마 선언에 대한 몇몇 분석을 또 내주셨는데요. 이 상임고문, 이재명 상임고문의 복귀 시기 그리고 그 지역 인천 계양을이어야 했었냐 이런 말들도 참 많은데 윤 부위원장께서는 아까 화면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명분으로 내세운 여러 가지가 사실 설득력이 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전의 리스크 예컨대 당권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당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지극히 당파적 이익, 당내 당파적 이익이죠. 그리고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어쨌든 어느 정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개인의 이익. 사실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뛰어든다고 말씀 주셨지만 실제 7곳에서 보궐선거가 있어요. 7곳을 보면 계양을이 가장 안정권인 지역이에요. 예컨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경남 창원에 가시든지 제주 을에 가시든지 원주 갑에 가시든지 분당 갑에 가시든지 충남 서청 보령에 가시든지 이 충분히 다른 지역을 통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7곳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계양을로 가셨기 때문에 명분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셨으니까 열심히 뛰셔야 될 텐데 이번 선거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선대위원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게 성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이제 분당 갑에 출마를 합니다. 원래 지역구가 노원병인데 옮기다 보니까 안내를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연고를 강조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당내 경선을 먼저 치러야 하는 상황인 거죠. 원칙은 당내 경선이겠죠. 그런데 아마 보궐선거는 상당한 부분이 전략공천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전략공천의 방식으로 룰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위원장도 이재명 지사 전 지사에 대한 이런 비판과 같은 유형의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건 뭐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철수 위원장은 그동안에 공동정부 구성과 인수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총리 내각 이런 데 본인의 어떤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본인의 당권과 대권을 위한 본인의 스케줄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표심으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예, 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 업무는 마무리가 됐는데 이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모양새가요.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와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모양새가 좀 다르죠.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차출에 본인이 응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지만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원해서 출마를 하는 점이 좀 모양새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전략 공천할지 아니면 경선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하고 굉장히 좀 사이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꽃감아 태워줄 수는 없다. 경선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경선이 원칙이긴 하지만은 2위 경쟁자하고 여론조사 격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은 그냥 전략 공천이 아니라 단수 공천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당이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 공천도 물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당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안철수 위원장을 위해서 지금 후보 접수 기간을 좀 늘려줬고 그리고 또 최근에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만나서 사실상 출마 문제를 논의를 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전략 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설령 뭐 전략 공천 가지 않고 지금 뭐 박민식 전 의원 등 해가지고 3인이 등록을 해놨는데 이분들하고 뭐 경선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뭐 현실적으로 경선을 한다면은 시간 때문에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인지도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고 더구나 경기도 선거 전체를 좀 견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선 주자급이 낮다라는 이제 핵심 당원들의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그리고 또 안철수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거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결국 두 사람 다 당권 도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당권 도전의 시기하고 획득 가능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제 이재명 지금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뭐 인천 계양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곧바로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당권 도전에 나설 것 같고요. 지금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에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당권 획득 가능성에 있어서도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 당내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경쟁자하고 경쟁할 경우에 이길 수 있는가라는 문제. 반면에 지금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지 않는 이상 당권을 획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의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예컨대 이전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당대당 통합을 할 때 어떤 지분 싸움 갖고 이게 만연히 지연됐었는데 이런 지분 싸움을 과감히 포기하고 국민의힘에 처음에 당원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가겠다 이런 전략을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도 마다하고 이렇게 뛰어든 건데 명분은 있죠. 왜냐하면 김은혜 그 경기지사 후보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비등비등하다 요즘 약간 다소 뒤처지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지만 따라서 누군가의 그 중도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점 명분은 섰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이 여기서 만약에 승리하고 경기도 승리까지 견인한다 그러면 당내에서 이 지지세를 확산하는 부분은 1년이면 뭐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에 따라서 국내심 차기 지도부 구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출범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각을 구성하는 문제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비롯해서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을 아마 강행하는 수순 쪽으로 가지 않을까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정부가 구성된 이후에 현재 장관이 계신, 그러니까 이전 정부 장관이 아니고 현 정부에서 인정한 장관이 계신 그런 내각 상황이면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첫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14월 14일 날 8명에 대한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어요. 예. 그러면 4월 24일 정도면 원래는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청문회 자체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상당히 딜레이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국무회의도 이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차관 체제로 간다 그러면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심의기관이 필요적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따지고 보면. 따라서 어쨌든 20일 지난 이후에 12일에 여유를 주면서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하는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 그래놓고 임명 여부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대선 불복 정도의 이런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주라고 말씀들을 주시지만 사실은 다수당의 독주예요. 모든 합의를 뒤엎고 심지어 인준 표결권까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준 표결을 나중에 하면 돼요. 부적격이면 부적격대로 부결시키든가 가결시키든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계속 부적격 인사라고 하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당선인 측에서도 기타 임명에 적합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좀 생각을 듣고 싶네요. 청문 절차는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강대강 대치하면서 청문회 일정이 상당히 좀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내각을 정상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특히 이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미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무총리 후보가 국회 임명 동의를 못 받으면은 네. 장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각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면 현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관 후보자 제청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금 추경호 부총리를 제청을 해서 추경호 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제청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없는 공석인 상태에서 내각이 가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해서 극적으로 여야가 벼랑 끝 합의를 했고 또 협치의 기반이 마련됐는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방 파기하면서 지금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협치의 기반이 실종되고 지금 계속해서 정치가 파행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 큰 포용의 정치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어퍼컷 세레모니를 할 때는 아니다. 이 어퍼컷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결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선은 끝났다. 그래서 어퍼컷 정치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이제 악수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국의 남북 대결의 갈등을 극복했던 링컨 대통령의 포용의 리더십이라든지 또 남아전의 흑백 갈등을 극복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든지 또 여소야대 전국을 협치를 통해서 극복을 했던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해요. 사실 현재 민주당의 저런 여러 가지 의정 활동 양상을 보면 협치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협치가 되어 왔나요? 지금 물론 파기한 거에 대해서는 국내심의 오판이었던 건 인정을 해요. 다만 그 오판의 내용은 뭐냐면 이전에 민주당이 해왔던 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법안의 내용이 비춰볼 때 국민한테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되는 법이다라고 해서 밀어붙여 왔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여야 간의 합의지만 사실은 합의의 대상은 국민의 이익이었어요. 근데 국민의 이익에 비춰보니까 이 법안은
합당치 않더라라고 해서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국민의힘이 집니다. 예. 그런데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일부 정치 세력 또 힘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만 이익을 보는 법안인데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항의를 받아들인 국민의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일부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와 어떤 것이 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는 국민적 평가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내각을 보더라도 갑자기 민주당의 그 내각 구성원의 자격을 보는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 기존 청문회에 아마 녹취록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비판을 하는 것은 달게 봤지만 이전에 민주당의 34명의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때 그때 했던 얘기들이 지금은 쏙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이미 2007년도에 청문회를 거쳤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저렇게 발목 잡게 하는 것은 이것은 협치의 기반이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따 나오겠지만 법사위원장 문제도 또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대화 타협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혼돈 상황인 거죠. 혼돈 상황. 네.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저도 짧게 얘기를 하면 예. 뭐 옛날 얘기 많이 그 얘기하면 나오는데 길어질 것 같지만, 절차적인 예. 정당성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 합의의 주체가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이분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잘 아는 분이에요. 더구나 이제 이게 개인의 오판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추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도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네. 일방 파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의 부족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을 해서 그건 보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방 파기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뭐 학교 선후배, 검찰 인연으로 다 돼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이 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은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예. 정호영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도저히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당시에 공직에 물러난 이후에 굉장히 뭐 재산이 한 40억이 늘었다. 그리고 또 뭐 김현장에서 20억이 늘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합당할까라는 부분은 좀 검증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내각의 경우에 사실은 7대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의 재산 증식에 대한 문제를 또 새롭게 제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7대 그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비판하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2007년도 청문회 당시에 이미 김현장을 다녀온 상황이었고 물론 다시 김현장 갔다 오는 것에 대해 저도 비판적이에요. 그러나 김현장을 가서 행동할 때 거기서 무슨 이해 충돌이나 로비를 펼쳤다라는 것 그런 정황들이 나오면 그것은 물러나야 되겠죠.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2007년도에 청문회 당시에도 한 번 김현장을 다녀온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크게 삼지 않고 통과시켜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 왜 김현장을 갔다 온 것이 절대 불가 사유냐. 문제로다가는 저도 인식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사유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예. 짧게 얘기하면 김현장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고 갔다 왔다 두 번이나 하니까 그러면 뭐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7대 인사검증 기준에 저촉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죠. 뭐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또 병역 의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짧게 병역 덧붙입니다. 의혹은 누가 있죠? 네? 병역 의혹은 누가 있어요? 지금 의혹 받고 있잖아요. 정의용 후보자 아들. 그거 다 해명했잖아요. 뭘 해명을 했어요? 지금 자료를 안 내놓고 있잖아요. MRI. 2015년도에 찍었던 MRI 갖고 와서 이미 뭐 대학병원 가서 다 검증 받았잖아요. 근데 자료를 안 내놨잖아요. 그 MRI 자료를 내놓았는데.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내놓으면요. 일반 공중한테 이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예컨대 그 문헌을 보고 나서 해석할 수 있는 거면 자료 밝혀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MRI는 이것을 판정하는 거거든요. 전문 지식을 갖고 판정하는 것인데 이걸 저번에 박원순 전 시장의 아드님인가요? 이 부분도 엑스레이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공개해가지고.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 이걸 MRI를 공중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무리한 요구고 예컨대 국회에서 지정하는 사람한테 검증받자. 이거 수용한다고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공개적으로 공개라라고 하는 것은 전례에 비춰보면 사실 좀 무리한 요구다. 아니 그게 MRI 문제는요 검증의 문제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중의 공개는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공개로 검증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예. 되는 거죠. 국회에서 다 근데 받아들이자고 지금까지 자료 했고,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이미 본인도 신체 검증 다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2015년도에 찍었던 MRI 등에 대해서 이게 사급 판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다 검증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MRI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뭘 자료 제출하래? 다 했다니까요. 지난주에 안 떠들썩했던 이 했습니다. 청문 확인해 결국에 보시죠. 대한 얘기를 아니 MRI를 예, 세브란스에 제출하면서 검증 안 받았다고요? 다 받았어요. 아니 그 검증위원들한테 제출해서 검증을 지금 안 받고 아니 있잖아요. 검증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국회 청문위원들이 그걸 보고 알아요? 아니 잠깐 국회에서 팩트의 지정한 논점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해당 의사한테 보여주고 검증받자고 다 동의했어요. 지금 한다고. 변호사님이 제출했다고 그랬다 또 제출 안 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세브란스에 제출했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검증위원들에게 제출해야 검증위원들한테 함께 제출한 검증위원들이 아닙니까? 그 공개해가지고 다음 주제로 공개되면 넘어가죠. 박원순 이거 씨랑 네, 전 아들 이 전 얘기, 필요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정호영 아니고. 후보자 자녀의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답변하고 안 저희가 하고 안 이야기 했다고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또 이제 인사청문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일 치러지게 되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또 몇몇 의혹이 보도된 상황이라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 악수 정치 가능하겠습니까, 백 교수님? 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하고 이게 연동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국민의 눈높이를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완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 동의해 준다. 그러면은 예. 정호영 후보자까지도 임명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게 맞물려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뭐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던 예. 추경호 이분이 이제 통과해가지고 뭐 제청을 하던 그러면 이제 내각은 국무총리 없이 구성을 하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는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공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덕수냐 한동훈이냐 한 명을 선택한다면은 한덕수를 버리고 오히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선택하겠다. 왜? 역시 이제 본인은 여소야대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은 사실상 검찰의 동력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당 정청도 사실상 검찰 출신들이 핵심 포스트에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상당 기간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 임명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에 부적격한 사유가 뭐 나온 게 있나요? 사실은 물론 이제 싫어하고 뭐 저하고 두려워하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나올 만한 게 없잖아요.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도 4일 날인가 하기로 했다가 늦춘 거잖아요. 예. 그게 8일 날까지는 20일이 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9일 날로 딱 늦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임명을 늦추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연동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한테 하자가 많아가지고 한동훈 후보자를 만약에 당선인이 꼭 임명을 시키겠다 이런 상황이 아닌 거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는 버릴 카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 이후에 정치인 총리가 오게 되면 더 힘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이 이미 그 현 민주당 성향의 어떤 그 정부에서 역할도 했고 그리고 관료형 총리가 훨씬 더 정치인들한테는 조금 더 부담이 덜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한덕수 총리 카드를 저렇게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지방 그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행위인 것이지 저분이 부적합해서 부결시켰다. 만약에 부적합해서 부결시켰다면 벌써 하면 돼요, 그냥. 그것은 임명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될 건데 거기서 투표해가지고 부결시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저렇게 부적합하다, 뭐 한동훈 총리 카드 접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한동훈 총리에 대해서 카드 접을 만한 상황도 안 나온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치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팩트만 얘기를 결국에는- 하면요. 팩트만 저도 얘기를 하면요. 예.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강대강 대치를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해석은 너무나 일방적인 해석이에요. 왜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들은 대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거예요. 뭐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지금 마찬가지로 청문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문회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절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국무총리 없이 가겠다. 그리고 차관으로 가겠다. 이거야말로 일방적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뭐 오기 정치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지방선거 이용하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야가 다 지방선거 이용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은 이용 안 하고 민주당만 이용한다라는 해석은 너무나 일방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부터 청문 절차까지 여야가 확실히 강대강 대치로 참 부딪히고 있다. 두 분 얘기만 들어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후반기 원구성 협상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해 7월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예컨대 뭐 전반기 그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된 합의하는 것 자체도 월권이다라는 주장을 또 새로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민주당이 글쎄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당이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합의 파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합의 파기도 이게 정도가 지나쳐요. 예컨대 그 당시 합의만 이것만 합의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전반기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한다. 두 번째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중에 체계 잡고 심사를 넘는 것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했어요. 민주당이 전반기 했죠. 이미 이 두 개는 이행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두 번째 국회법 개정에서 그런 조항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하나 남은 것이 이제 후반기에는 그러면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한다라는 것인데 두 개는 다 자기들 유리한 건 해놓고 세 번째 거 하려고 하니까 이제 파기예요. 이것은 그냥 파기가 아니에요. 파기라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을 파기하는 것이지 이미 해온 것까지 포함해서 파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본인들 유리한 거 두 개는 다 지나쳐 놓고 그다음에 마지막 국내심이 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오니까 이거 파기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파기의 정도를 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합의를 파기한 것은 잘못된 것도 맞아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파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합의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또 파기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파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가장 민감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좋다. 당신들이 파기하니까 우리도 파기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악순환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지금 정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진영만 바라보는 거예요. 민주당도 그러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근데 이걸 어느 한쪽에 합의 파기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도 합의를 지켜야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합의를 지켜야죠.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럼 다시 신뢰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협치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 원칙을 합의한 걸 지키고 국민의힘은 사실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문제는 뭐냐?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절차적인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자. 어디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법개혁특위도 구성에 참여하지조차도 않아요.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이 잘못됐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집권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빨리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에 들어오고 두 번째로 앞으로 또 중수청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중수청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도 당연히 입법 과정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여야 모두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얘기를 두 분께 듣고 있으면 쉬운 문제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좀 매우 어렵죠. 저는 사실 저희가 토론도 하고 있지만 이게 토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은 정말 어찌 보면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는 숨겨놓고 했어요. 속마음을 숨기고 다른 걸 명분 삼아서 차근차근 해나갔는데 지금은 아예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정치권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국민들이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봐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럼 여기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노골적으로 하면은 지금 볼 때 국민의힘도 노골적이고 아니 소속 의원 전원이 추인한 것을 지금 번복하고 그게 노골적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도 지금 노골적 아닙니까?
국무총리 없이도 좋다. 장관 없이도 좋다. 차관으로 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쪽만 얘기를 하면은 균형이 좀 안 잡히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드리면 교수님 말씀처럼 뭐 그 양당이 다 잘못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자고요. 예. 과연 그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이 누구의 이익인지, 어느 당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했고 어느 당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지를 봐야지. 오늘 두 자, 분이 정치가 나가시면서 파행을 악수하셔야 하면요. 되신 거 아닌지. 정치가 파행을 하면 네. 결국은 그거는 집권당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취임식 딱 이틀 남았거든요. 취임식에 오는 외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중국에서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고 미국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오고 일본에서도 지한파가 이렇게 오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참석하는 면면을 봤을 때 앞으로의 외교 방향 어떻게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143명의 외교 사절단, 143명의 그래서 총 외빈 300여 명이 오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중요한 귀빈들이 취임식에 참석을 하니까 상당히 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예. 격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 맞는 그런 이제 외교를 좀 펼쳐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방향은 한마디로만 얘기를 하면은 한미 동맹에 강한 거죠. 확실하게 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좀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좀 전략적인 모호성을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좀 균형 잡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하고 일본의 우리가 무역액을 다 합친 것이 중국의 무역액보다 훨씬 못 미치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배 교수 의견에 어떤 입장 말씀해 주실까요? 뭐 맞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사실은 중국 견제 우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북한의 문제 해결보다는 중국 견제 그 전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또 어떤 형식으로 동참을 하면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것인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예컨대 일본하고 영국은 또 새로운 또 동맹 관계까지 발전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서 상당히 동아시아에서 어떤 위치,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뭐 쿼드에 어떻게 우리가 가입할지 또 오커스라는 곳에 가입할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선인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제 곧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의 입장이 정리돼서 전달이 돼야 되겠죠.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참 많은 이야기 치열하게 나눴습니다. 배종우 세한대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